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장자 재물론 1장을 보고 중간에 이제 중단했는데요. 주로 이제 앞에서 한 이야기는 언어의 한계를 장자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 볼 부분은 126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줄여갖고 한 부분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막 건너뛰면서 막 읽어서 당황하셨을 겁니다. 1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사물을 지시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본문을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이죠. 저것은 피고 이것은 시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단순 지시어죠. 이것과 저것. 그러니까 언어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장자는 이제 어떤 언어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때 그 의미도 불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가 애초에 그 올바른 의미가 붙여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붙여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있고 단순히 지시만 하는 언어가 있다 이거예요. 현대 언어학자들도 이런 걸 구분을 하죠. 이를테면 뭐 소슈러 같은 언어학자는 유명한 얘기죠. 이 시니피앙하고 시니피에를 구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 시니피앙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기표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니피에는 기의. 그러니까 시니피에는 뜻을 표시한 겁니다. 뜻을 기록한 것이고, 시니피앙은 표현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대상을 단순히 지시만 할 때는 기표가 되는 거고, 뜻을 말할 때는 이제 기의, 시니피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분석 철학 쪽에서 얘기하는 그 센스와 레퍼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뭐 감각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이때는 의미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센스가 같다 뭐 이러면은 뜻이 같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센스가 바로 이 의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소시라가 얘기한 프레게가 한 얘기인데 이 시니피에에 해당하고 레퍼런스가 있죠. 레퍼런스는 바로 이 지시라는 뜻입니다. 사물을 지시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을 지시하는 말, 예를 들어 금성이 있다. 금성. 그런데 이제 금성을 가리키는 말이 여러 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말로 샛별. 금성을 가리켜서 샛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샛별은 새벽별이죠. 금성하고 같은가요? 좀 다르죠. 네. 개밥바라기 그러면요. 이것도 금성인데 이건 저녁별이고 샛별은 새벽별이죠. 그러니까 그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시한 대상은 새벽에 뜬 별을 지시한 게 샛별이고 저녁에 뜬 금성을 지시하는 게 이제 개밥바라기인데 의미가 다르죠. 그런가 하면은 뭐 한자어에서도 예를 들면 태백성 그러면 이게 금성을 가리킵니다. 그 태백성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밝은 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밝은 별. 그래서 태백성이라고 그러고 또 이 계명성 그러면은 이 밝음을 열어주는 별이다. 이건 이제 새벽별이거든요. 이 아침에 뜬 새벽에 뜬 금성을 계명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같은 금성을 지시하는 말인데 뜻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기표는 같은데 기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의 명칭을 붙일 때 1대1로 이게 딱 대응이 되면 좋은데 1대1로 대응이 되질 않죠. 만약 그게 1대1로 의미와 지시가 완전하게 부합한다면 그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말은 단 하나여야 할 겁니다. 근데 다 다르죠. 그런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봉숭아, 뭐 우리가 봉숭아 이렇게 씁니다만 그게 이제 본래 봉선화에서 왔고 봉선화라는 명칭만 이제 봉자 쓰는 건 이제 봉황새처럼 생겼다고 해서 봉선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봉선화라고도 하고 금봉화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 봉숭아를 봉숭아 씨앗 있죠, 씨앗. 씨앗은 또 급성자 이래요. 씨앗 이럴 땐 제 자자가 씨앗 뭐 이런 뜻인데 성질이 급한 씨앗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 붙였을까요? 건드리면 터지잖아요. 성질 급한 사람 같다고 해서 건드리면 바로 터져버리니까 급성자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그 같은 사물을 지시한다 하더라도 다 각기 다른 뜻을 담아서 쓰는 거죠. 어떤 게 그 사물의 제 모습을 지시한 말일까요?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가 하면은 이건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샛별이 뭐냐, 개밥바리가 뭐냐, 뭐 태백성이 뭐냐, 계명성이 뭐냐 하면 그냥 가르쳐 주면 돼. 저게 계명성이야. 또는 새벽에 아니면 금성 그러면 저게 금성이야 이렇게 지시만 해주면 아 그래 이러면 되죠. 근데 이게 봉 이러면은 이게 지시할 대상이 없잖아요. 봉, 용 뭐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 용 뭐 저게 용이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실제로 없는 동물이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럼 의미가 없느냐? 없는 걸 지시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건가요? 의미가 불완전한 건가요? 그럼 신 이거면 어떻습니까? 신 하면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신 그러면 봉, 용, 뭐 신 이런 용어들이 뭐 이렇게 다 그런 거죠. 어떤 것이다 이 지시할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장자인데 그렇게 보는 거죠. 의미조차도 불분명하고 게다가 단순히 사물을 지시만 하는 용어인 시나 피 같은 것은 의미조차도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시하는 그 용어를 갖고 시와 피를 그냥 시와 비로 바꾸어서 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시와 피 이것과 저것 또는 옳고 그럼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다 이제 모든 사물을 다 포함시켜서 시는 아 또는 뭐 오 이게 되고 이제 피아가 되죠. 피아. 그리고 피는 이제 저쪽이니까 비 그런 게 되고 이건 시 이게 옳은 것이 되고 우리는 높고 저쪽은 뭐 낮고 이런 식의 그 수많은 비유가 다 등장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시는 이승이고 그래서 삶의 세계고 이 피는 죽음의 세계고 그래서 삶은 아끼고 죽음은 미워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장자는 본래 삶이라고 하는 게 죽음에서 왔기 때문에 유무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유고 이쪽은 무인데 사실 무가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는 무에서 왔고 삶은 죽음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호생, 삶을 좋아하고 오사, 죽기를 싫어하는 것은 마치 어린 시절 집을 떠나왔다가 돌아갈 줄 모르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피아의 그 관계, 시비의 관계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차별을 하는 게 인간 사회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번 뒤집어 버려야
그런 차별이 없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게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이제 C와 P예요. 이것과 저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C와 P가 쉽게 A와 P로 바뀌는 경우, 또 뭐 강과 약,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한 것, 뭐 이런 건데, 뭐 태산은 크고, 또 풀잎은 뭐 태산은 크고, 이 바늘은 작고, 뭐 이런 식으로요. 먼지 티끌 이런 것들은 작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장자가 이제 뒤섞기 위한 시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존에 유리한 방법이 무언가를 잘 알고 있죠. 그걸 체화하면서 자라왔고, 그런 교육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거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서 시험을 치게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보니까 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미리 다 알고 왔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학원에서는 그래, 가르쳐 준 대로 다 나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잘 치르는데, 그 가르친 내용은, 이제 올바르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런 건 들어오지 않고, 먼저, 문제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치니까 유리하다. 이걸 학생들이 몸으로 체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 부모가 나를 학원이나 이런 사교육을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뭐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이건 먹혀들지 않는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미 몸으로 느끼는 건 이제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아름다운 가치를 가르쳐 봤자 실제로 이제 몸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강자가 되고, 우리 편이 이제 강자가 되는 거죠. 우리 편 하는 게 이제 강자에 붙는 논리인데, 그렇게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안 그런가 했더니 저도 그렇게 자라왔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뭐 시골서 그 전쟁 놀이를 많이 했거든요. 뭐 어렸을 때 이 사내 애들 뭐 노는 게 뻔하죠. 뭐. 저는 뭐 골목에서 자라진 않았습니다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전쟁 놀이 할 때, 그 어렸을 때 전쟁 놀이 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안 하고 커서 전쟁 놀이 하면 그 놀이가 아니죠. 그거 진짜 전쟁이죠.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그 전쟁 놀이를 할 때 그 편이 갈리는데, 주로 어떤 나라 편을 했냐면, 가장 선호한 편이 어느 편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느 나라요? 그 왜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 나오죠? 그 전국을 찔렀어요. 그때 미국 편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미국 편이 되려고 했어요. 한국 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미국 편이 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향하는 거죠. 이제 미국 편. 미국 편이 되려고 했고, 미국 편이 이제 제일 이제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애가 미국 편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힘이 센 애가 이제 한국 편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이 이제 뭐 소련 편 하고 그랬습니다. 소련 편. 뭐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놀았던 거죠. 누가 뭐 그렇게 가르쳤는지, 하여튼 한국 편보다 미국 편이 더 선호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가 마을 우물에다가 약을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결국엔 차별하는 거죠. 옳고 그름이 이제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뭐 미국이 뭐고 소련이 뭐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는 없을 때인데 그냥 미국 편 되면 좋아했고 소련 편 되면 안 좋아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황과 비슷한 거죠. 우리 편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런 식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강한 자가 우리 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는데 이제 수많은 가치들이 상반된 가치들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장자가 그 대표로 지목한 게 시와 피입니다. 이것과 저것이에요. 제가 미리 이제 뭐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것이라 그러고 저것을 저것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이것이고 멀리 있으면 저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저쪽으로 가서 생각을 해보면 반대가 되겠죠. 저쪽으로 가서 보면 저것이 이것이 되고 이것이 저것이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좀 확장시켜서 피, 아 이런 식으로 나누면요. 상대와 나 이런 식으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상대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뭐 그런 존재잖아요. 자신을 타자화해서 밖에서 자기를 바라볼 줄 아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라보면 내가 어떤 우리 편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모든 걸 건다 이러면 상대편에서도 마찬가지 논리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적대적인 두 관계라고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편이 되는 겁니다. 같은 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공을 세워서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이나 저쪽에서 공을 세워서 혁명열사령에 묻힌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극우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일본에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극우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장자식으로 가보면 그 입장에서 놓이면 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를 갖고 서로 싸우는 거죠. 사실은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싸우는 겁니다. 아주 어처구니 없는 거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으며 모든 사물은 이것 아닌 것이 없다. 그런데 저것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저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장자도 이쪽 편을 먼저 문제 삼기는 부담이 됐나 봅니다. 저쪽 편부터 문제 삼는 거죠. 저것의 입장에서는 저것이 저것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고 스스로를 알려고 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나오고 이것은 또한 저것에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건 뭐 그 파이돈이라고 그 플라톤 그 전집 중에 파이돈이 있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삶은 죽음에서 나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두 적대적인 개념이 사실은 같은 데서 나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옳고 그름도 마찬가지고 가와 불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것, 불가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다. 가와 불가는 같이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하도 마찬가지고요. 노자에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자는 이제 워낙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만 갖고 이해하기 어렵고 장제는 이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서로 말미암는다. 그러니 저것과 이것은 서로를 만들어낸다는 주장이다. 이게 이제 피시 방생지설. 피와 시는 방생. 이때 방은 바야흐로 생긴다 이런 뜻이지만 서로 상자나 같습니다. 피가 시를 만들어내고 시가 피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초강대국의 그 힘에 의한 그 전략 뭐 이런 것들이 테러리스트를 만든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실제로 그런가 조사를 해보면 미국이 골칫거리로 여기는 어떤 테러 집단이 사실은 미국의 CIA의 지원을 받아서 형성된 그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서로 만들어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를 만들어낸다. 이게 PC 방생지설인데 장자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렇지만 그걸로 다 끝내는 게 아니라요. 비록 그렇지만 바야흐로 생기면 바야흐로 죽고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되면 된다는 건 가하다예요. 가능하다. 되면 불가가 같이 따라온다. 바야흐로 안 되고 바야흐로 안 되면 바야흐로 되고 또 오름에 말미암고
그름에 말미암으며 그름에 말미암고 오름에 말미암는다는 지적으로 끝나고 만다. 이건 상대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시라고 하는 거나 피라고 하는 게 다 단순 지시일 뿐이라면 이 자체에 어떤 의미가 없다. 아와 피도 없고 시와 비도 없고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일종의 이제 허무주의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장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그러면 없단 말이냐 이런데 장자는 진리는 있기는 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 진리의 그 기준은 뭐냐? 자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연이다. 장자가 천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천이란 말도 하면서 동시에 천리라는 말을 나중에 씁니다. 그러니까 백정이 소를 잡을 때 천리에 따라서 소를 잡는다. 이렇게 되는 그 천리. 자연의 결이 있다. 이거예요. 인위적인 기준을 버리고 자연의 결을 따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이 자연의 결을 얘기할 때는 만물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차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소의 저작이 인간 그 불평등 기원론, 그러니까 인간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발생했는가? 그 사적 소유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만, 또는 뭐 사회계약론이라든지 에밀 뭐 이런 게 뭐 거의 3대 저작이라 그러잖아요.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근대를 만들어낸 텍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근대의 기원을 찾아가면 루소의 저작과 만나게 되고, 루소가 이제 가장 심려를 기울여서 저술을 했던 게 에밀 사회계약론, 그리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거든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의 불평등한 인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회계약론을 주장하고요. 사회계약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설에 묶인,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는데 사설에 묶여 있으니까 그 사설을 끊기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그 사설을 끊는 방법을 교육에서 찾습니다. 그게 에밀이고요. 다 이제 일치하는 거죠. 거기서도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도 루소는 그 인간의 불평등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인류 사회의 곧 문명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자연에 의한 불평등은 사회적 의미의 불평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사회와 문명이 만들어낸 불평등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는 장자도 자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그 천리라고 하는 게 각 사물마다 리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절대의시, 절대의 진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이 기준을 따르면 이른바 이제 양행이 가능하다. 양행이요. 양은 이제 대립되는 상반된 두 진영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입장이 있고 노동자 입장이 있다. 노동자와 회사가 아니라 사주의 입장이 있고 노동자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그 사주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적게, 가능하면 적게 줘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임금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목적이 다르니까 합의할 수가 없죠. 합의할 수가 없는데 이걸 따르면 이 절대이시, 곧 자연의 이치를 따르면 그 두 가지 상반된 이 집단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조삼모사예요. 조삼모사. 우리는 보통 조삼모사는 사기꾼의 술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싱겁습니다만 적게 수확이 됐으면 적게 나눠가는 거죠. 많이 수확을 했으면 많이 나눠가죠. 생산성이 떨어져서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익이 적으면 적게 분배해 가는 겁니다. 많으면 많이 분배해 가는 거고요. 그게 일관성 있게 진행이 되면 뭐 둘 다 합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많이 생산했는데도 똑같이 가고
적게 생산했는데도 똑같이 가져가려고 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대립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도 이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나하나 한번 계속 살펴보죠. 이 정도로 끝나고 만다 하면서 그걸 비판해요. 그러니까 허무적인 입장을 비판합니다. 너는 너대로 너의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나대로 나의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칫 이런 상대주의는 결국 냉소주의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많죠. 개인의 취향은 통일할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취향의 문제냐 아니면은 어떤 그 올바른 값을 찾을 수 있는 문제냐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이 상품을 고를 때에도 스타일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게 있고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르죠. 근데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을 무시해버리면 뭐랄까요. 승용차를 트럭을 사야 할 사람이 승용차를 사게 될 것이고요. 그 취향을 무시해버리면은 그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산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둘이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취향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라든지, 뭐 정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취향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요. 너는 거짓말이 취향이고, 나는 정직이 취향이고, 뭐, 예. 어떤 사람은 청렴결백한데 그건 그 사람이 취향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받아먹고 뭐 이러는데 그건 그 사람이 취향이니까 각자 존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제 상대주의에 빠져가지고 허무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남는 건 냉소밖에 없죠. 냉소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냉소를 하려면 자기까지 던지면서 냉소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던지지 않고 방관하면서 냉소를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어떤 그 가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장자가 그걸 바라느냐 하면 그걸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자에 의해서 그 일방적으로 규정된 그 가치 기준을 바꾸려고 하면서 일단 모든 것을 흠으로 보는 거죠. 오르면 그 어떤 것이든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되고 옳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이제 그 한계를 가진 지적으로 끝나고 만다. 상대주의에 빠지고 만다. 그래서 성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기존의 그 질서에 순응하는 입장에 서지도 않지만 그 모든 가치가 다 무너져서 허무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따르지도 않는다. 성인은.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성인은 결국 그 정치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인이에요. 성인 그러면서 뭐 도인, 신인, 지인 다 쓰지만 여기에 용임금이나 순임금 이야기도 재물론에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덕의 발길을 10개의 태양에 견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부분은 뭐 읽지 않고 건너가겠습니다만 결국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게 다 정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정치를 펼친 사람, 그게 성인인 거죠. 성인은 이를 따르지 않고 천에 비추어 본다. 자연의 조지어 천이라고 해서 하늘에 비추어 본다. 자연에 비추어 본다. 이것 또한 오름에 말미암는 것이다. 앞에서 여러 가지 시비, 시피, 뭐 이렇게 피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비로 나누면 시에 해당한다 이거예요. 시에 해당한다. 그거는 이제 이 개념상 어쩔 수 없이 저것도 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이 시비나 시피의 시와는 다른 이런 상대적인 구분을 넘어선 시예요. 그래서 이제 도추 얘기가 나오는데 도추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도의 지도리. 하나의 원을 그려놓고 생각을 할 때 도의 지도리는 어디냐? 이 원의 중앙입니다. 정중앙. 여기만 도추고 나머지는 어느 곳도 도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수많은 가치
수많은 규범들이 있는데 각자 다 자기가 C라고 하는 거죠. 예, 다 자기가 C라고 하는 겁니다. 다 이 C라고 하는데 자기가 C라고 하는 순간에 다른 건 다 B라고 그래요. 다 걸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각자가 전부 자기가 C라고 하고 다른 기준은 다 B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상대주의 한계 속에 있는 시비인 거죠. 예. 그런데 이 중앙의 시, 예, 이건 이제 이게 도추인 겁니다. 이런 상대주의 한계를 넘어선 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연이고요. 예. 그러면은 이 자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모든 시비가 예, 다 가지런해진다. 그게 재물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평등해진다. 그게 재물이다. 독특한 방식인데요. 좀 이따가 그림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비추어 본다. 이것 또한 오름에 말미암는 것이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것 또한 오름에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저것이 될 수 있고 저것이 또한 이것이 될 수 있으며 저것도 하나의 옳고 그름이 될 수 있고 이것 또한 하나의 옳고 그름이 될 수 있으니 그렇다면 과연 저것과 이것의 구분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과연 저것과 이것의 구분이 없는 것인가? 구분이 없다는 뜻이죠. 이 절대의 시에 위치하면 이런 기타의 시비는 구분이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설 부분을 일부만 보겠습니다. 그 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사물을 지시할 때 이것저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거리가 먼냐 가까우냐 이걸 기준으로 보는 거라 그랬죠. 어쨌든 이런 말들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시만 담고 있는 이 말들이 그러니까 의미를 담고 있으면 그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뭐 급성자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뭐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명칭도 아주 골치가 아파요. 한약자 중에 자란이라고 해서 색깔이 붉다고 해서 자란이라고 그래요. 붉을 자자 써가지고요. 자란인데 흰 자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자란 그러면 모순이 돼버리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둥근 사각형 뭐 이런 게 이제 인정이 돼버리는 거죠. 둥근 사각형. 까마귀라는 이 새 이름은 검다고 해서 까마귀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흰 까마귀가 나면 이제 골치가 아프죠. 흰 까마귀 이렇게 되면 희고 검은 놈이 돼버리는 거죠. 희면서 동시에 검은 게 돼버리죠. 이제 뭐 이런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언어의 질서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제 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런 거 갖고 뭐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고틀로 프레그나 소시로 같은 사람들, 뭐 러셀 같은 사람들 저걸 갖고 붙들고 고민을 하죠.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사물의 고유한 성격을 드러내는 명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언어의 틀로 가둘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새롭게 경험이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어는 굉장히 불안하고 언제 그 언어의 그 규정성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모든 까마귀 검다 이랬는데 어디 숨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타나는 순간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경험주의자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오류의 가능성입니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선가 나타나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명칭으로 바꿔야 되고요. 예, 어쨌든 그런데 이 지시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의 고유한 성격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단순히 지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이것이 되기도 하고 저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판단을 하려면 상대 입장이 돼 봐야 한다는 거죠. 상대 입장이 된다고 하는 건 나를 대상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체고 상대는 객체다,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주체고 내가 바로 대상이나 객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대상화할 줄 알아야 이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제 그럴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비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비판을 하는 셈이 되니까 자기 또한 같이 비판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쪽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이 저것이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저쪽이 이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원문에 이제
스스로 자자, 알지자. 자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스스로를 안다.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켜서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무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제 이게 되지를 않으면은 오직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사물이나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규정해버리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빼놓고 다른 건 다 안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다. 물론 뭐 제가 농담 삼아, 농담이 아니라 뭐 실제로 그렇죠. 뭐 침팬지나 뭐 이거 다 아는 것 같고요. 예, 돌고래도 아는 것 같고요. 자기인 줄 알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장난치고 뭐 이러는 걸 봐서 아는 것 같고. 걔는 뭐 유감스럽게도 모르더라고요. 걔는 뭐 이렇게 어디, 하여튼 거울이든 뭐든 비치면 지저대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알면 지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를 돌아보지 모르면, 돌아볼 줄 모르면 이제 뭐 맨날 지저대는 거죠. 그렇게 걔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걔가 불평등하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자기를 대상화하게 되면, 자지라는 이 인식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대상화하게 되면, 아, 나와 너라고 하는 게 서로 상호 의존적이로구나. 나 때문에 너라는 게 있고, 너 때문에 나라는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상대를 달리 보게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중요하잖아요. 윗집에서 막 뛴다. 시끄럽다. 애들이. 근데 올라가서 걔 얼굴을 봤는데 뭐 쌍둥이고 뭐 한번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뛰어도 별로 시끄럽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걸 모르면은 밉고 그러잖아요. 상대를 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상대를 적대시하면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럼 원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원수와 함께 살았다는 말은 이 우리나라의 선불교를 잇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진울, 보조국사 진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평생 원수와 함께 살았다. 3번 깨달았는데 마지막에 깨달으면서 이제 그런 미움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속에는 어떤 사람이 원수로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큰 원수죠, 그렇게 되면. 알고 있는 원수보다 만나지 못한 원수가 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우리 사회 얘기를 해놨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념을 기준으로 좌우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이건 이제 기준에 따라서 좌가 되기도 하고 우가 되고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좌우라는 게 있는데 좌가 싫다고 해서 좌를 잘라서 없애버리면 좌가 없어지나요? 좌우는 개념이에요.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잘라버리면 거기서 또 좌가 나오는 것이고요. 어떤 회사에서 뭐 일 잘하는 사람만 남기고 일 못하는 사람 잘라버리면 그 일 잘하는 사람만 회사에 남을 것 같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서로 이 경쟁하는 건데. 일 못하는 사람은 계속 남게 되는 거죠. 자, 가장 일 못하는 사람이 잘리고 나면 그 다음은 내 차례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슨 생존 전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이기 때문에요. 또 이제 생기는 거죠. 또 잘라야 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 길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죠. 뭐 현대 경제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그 현대 사회의 모습을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계속 간다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뭐 십자군 전쟁처럼 1차 십자군 전쟁처럼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어디가 예루살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북쪽으로 자꾸 헝가리 뭐 독일 이런 데로 가가지고 엉뚱한데 뭐 불 지르고 약탈하고 뭐 하다가 쫓겨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뭐. 그 길을 잃어버렸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길을 멈출 수가, 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쟤보다는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그러고 있는 거죠. 계속, 쟤보다는 빨리 간다고 그러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지만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이제 그 꼴이 되겠죠. 예, 뭐, 좌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잘나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야로 생기면 바야로 죽고 뭐 이런, 통찰에 도달하는데, 장자는 이 정도 통찰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정도 통찰로는 안 된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제가 앞에서 이미 화자를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냥 건너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9페이지로 넘어갔어요.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상대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안 것이기 때문에 PC 방생설이죠, 이게. 이것과 저것은 같이 생기는 것이다. 이걸 이제 깨닫는 건데, 이 정도로는, 참으로 옳은 게 뭔지 알 수가 없다. 참으로 옳은 게 뭐냐, 이걸 알아내는 방법은 사실은, 다른 뭐 일정한 논리적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논리적 방법이 있다면, 결단코 모든 사람에게 논리학을 가르쳐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논리학이 발생한 지 뭐 200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르가논을 쓴 지 2500년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 진리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뭐가 논리에 어긋나면 이제 비진리인 건 틀림없는 거죠. 그거는 뭐 밝혀낼 수 있습니다. yes, no 이 두 가지만 갖고도 밝혀낼 수 있죠.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게 거짓 진술인지, 이게 오류면 거짓말인 거거든요. 인격이 개재될 때만 우리가 거짓말을 쓰는데 꼭 그건 아니죠. 오류면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다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순환 논쟁이나 이런 것도 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다 비진리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이 두 가지만 갖고도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논리란 건 이제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그건 이제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죠. 진리의 시금석이 됩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밝혀내는데, 가짜인지는 밝혀내지만 진짜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준을 바꿔야 된다. 바로 나와 너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맡기는 것이다. 자연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건 이제 논리적 방법이 아니라, 그렇다고 꼭 직관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장자가 도추라는 비유를 쓰는 겁니다. 이제 좀 다른 게, 이것 또한 어떤 기준을 따른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 다르지 않지만, 앞의 경우가 상대적 옳음이라면 이 경우는 상대적인 것을 넘어선 절대적 옳음이다. 이 입장이 되면, 도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저것과 이것의 차이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과연 저것과 이것이 구분이 있다 말할 수 있는가?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시비 차별의 구분을 넘어설 때 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열이 사라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뭐 다리를 전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열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도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의 그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과 이것이 짝을 얻지 못하는 것. 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것과 이것이 서로 싸운다는 가정하에 상대, 적이 되는 거죠, 적. 적수. 이게 짝이거든요.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이게 짝인 겁니다. 시와 비. 이게 서로 적대시 되는 거죠. 이게 이 적을 찾지 못하는 상태, 그 짝을 찾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이 구자가 이 짝구자도 되지만 원수구자도 되거든요. 원래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짝을 얻지 못하는 상태. 이걸 도의 지돌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도추인 거죠. 도추요. 예, 지돌이가 비로소 고리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 지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가운데라는 뜻인데,
가정에서 지도리가 엉뚱한데 놓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도리 역할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골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 무궁한 변화에 호응할 것이다. 오름 또한 무궁한 변화 중에 하나고 그름 또한 무궁한 변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명석한 판단에 따라 옳고 그름을 넘어서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 막약 이명이라고 할 때 명. 이거는 이제 그 태양과 달이 같이 그려져 있는 글자죠. 아침 조자와 비슷합니다. 아침 조자는 이 풀이고 이것도 풀이에요. 초원입니다. 여기에 해와 달이 같이 있는 것. 이게 아침 조자거든요. 그래서 태양이고 달이고 풀초를 압축해 놓은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 달이 아직 떠 있는 상태에서 해가 뜨면 아침 조자가 되는 거죠. 밝다, 밝아온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 밝을 명자로 쓰이고요. 총명 이럴 때처럼요. 총은 귀가 밝은 것이고 명은 눈이 밝은 겁니다. 이런 이제 명석한 지혜, 이 명석한 지혜, 이 지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그게 막약 이명이라는 표현을 나온 거죠.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이명. 명석 판명한 지혜를 가지고 사물을 보면 도추에 이를 수 있다. 무궁한 변화에 호응한다 이런 얘기는요. 이게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만 원이 있다 이럴 때요. 이걸 이제 그 맷돌로 비유한 게 이제 이 장자고요. 그 수레바퀴로 비유한 게 노자고요. 30폭 0일곡이라. 이 폭은 이 수레거자요. 왼쪽에 있는 게. 네, 30폭. 30개의 바퀴살. 바퀴살이 0일곡. 곡 하나를 싸고 돈다. 일곡. 곡 하나를 싸고 돈다. 공자를 썼죠. 바퀴살이 30개라는. 30개라는 숫자가 안 나오고 32개가 나오는데 노자가 수학을 잘 못했는지 한번 고정을 해봐야 되겠어요. 바퀴살 30개가 있는지. 30개가, 바퀴살 30개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시기가 있었는지. 이게 제도거든요, 이게. 바퀴살 수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30개로 해서는 30개로 한 이유가 있는 건데, 30개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퀴살은 이렇게 대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30개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공자의 제자 72제자를 70자라고 하고, 네, 그렇겠죠? 365일을 360이라고 압축해서 쓰고, 아니 심지어 300으로 그냥 줄여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런 걸 확인해 보는 게 이게 참 재밌어요. 과연 30개 맞나? 30개가 안 나오면 이제 노자가 압축해서 썼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노자가 수레를 잘 몰랐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수레 기술자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수레 기술자라면 바퀴살 수를 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럼 노자가 구라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0개라 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합니다. 이게 수많은 바퀴살이 이 바퀴통과 바퀴축을 연결해 주는 건 바퀴살이죠. 바퀴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바퀴라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30개의 바퀴살이 다 이 중앙에 있는 곡, 일곡, 곡 하나로 모인다. 이게 뭐 30개가 있지만 곡 하나로 모인다. 이 곡은 비어있다.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가 되는 거고요. 이 30개는 유가 되는 거죠. 있는 거죠. 이런 있는 것 때문에 수레바퀴가 이제 돌아가는데 이게 유용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무 때문에 이 유용이 쓰인다. 이거죠. 그래서 유지위용은, 유지이위용은 뭐 다 쓸 필요는 없겠네요. 유가 쓰임이 되는 까닭은 무가 있기 때문이다. 무로 인해서 유가 움직이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바퀴살 비유도 들고 빈 그릇 비유도 들고요. 연치 위기, 이 진흙을 반죽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릇의 쓰임이 있는 것이다. 비어 있는 것 때문에 허무 때문에 결국 실과 유가 있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바퀴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 바퀴축이 이제 꽂히는 그 부분이거든요. 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근데 비어 있는 거고. 공자는 이걸 가지고 이제 북극성에 비유를 했어요. 하늘, 천추, 하늘이 지돌이. 이게 이제 바퀴살이 아니라 하늘이 있다.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일 텐데 이게 이제 북극성이 있는 곳이다 이거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제 별들이 이제 이렇게 싸고 돈다 이거. 별 도는 방향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제가 방금 노자 욕하고 막 그래놓고는 네. 시계 방향으로 도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나요? 지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죠. 아니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죠. 그럼 이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겠고요. 네. 아무튼요. 안 맞으면 남반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여기가 이제 북극성이 있는 자리인데 네. 원래는 북극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북극성이 아니라. 근데 이제 북극성은 가만히 있고 위정편에서 공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북진이 거기서 오던 북진은 이제 북극성인데 원래는 북극성에 있는 자리를 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극성이라 치고 쉽게요. 북극성은 거기서 제자리,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별들은 이렇게 도는 거죠. 다른 별들은 도는데 이 북극성은 겁니다. 다른 별들은 불거예요, 불거. 여러분들 충문 읽을 때 보면 충문 내용 중에 1월 불거, 세월이 멈추지 않는지라, 1월 불거라, 음급기년이라, 어느덧 돌아가신 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때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멈추지 않는지라, 어느덧 돌아가신 때가 되었습니다. 추모하는 글이 있잖아요. 근데 북극성은 그거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성은 이제 북극성을 제외한 다른 전체에 있는 이 수많은 별들, 중성들이 공지, 그 북극성에 있는 자리를 싸고 돈다. 공전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같은 글자죠. 공자. 중성이나 이 30개의 바퀴살이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둘이 딱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위 뭐 이러는데 노자가 얘기한 무위 이 개념이나 논어에서 얘기한 원래 무위라는 말 자체가 논어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무위 치자는 기순야 연저 무위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수운일 것이다. 논어에 먼저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제 앞에 위정이덕 논어할 때 말씀드렸죠. 위정이덕 덕으로 정치하는 것. 덕으로 정치를 베푸는 것. 이것은 비유하자면 이와 같다. 비유하자면 북극성이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죠. 이게 무위죠. 가만히 있으니까 무위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백성들이 그 무위의 통치자를 바라보고 싸고 돈다. 이거예요. 이때 무위는 그럼 뭐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냐? 다산은 무위란 말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다산 정약용은. 그래서 어디 순임금이나 용임금 무위했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막 입증을 했는데요. 사실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뜻으로 무위라는 말을 쓴 게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무강제. 현재 전해지는 서경은 특히 인용되는 부분은 위서이긴 합니다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정할 가짜인 게 틀림없습니다만
그 내용이 정말 가짜인지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삼묘족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묘족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우임금 때, 순임금 때 우가 임금 되기 전에 순임금 때 우가 정벌을 하려고 해요. 정벌을 하려고 하는데, 이기라는 신하가, 멀리 있는 적이 승복하지 않으면 문덕을 펼쳐서 오게 해야 된다. 문덕을 펼친다. 덕으로 오게 해야 된다. 군대를 일으켰더니, 30일 만에 묘민이 반란을 일으켰고, 군대를 거두어들이고, 문덕으로 그 묘족들을 회유했더니, 70일 만에 묘족들이 찾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을 앞세우지 않는 정치, 이게 덕치이고, 폭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 것, 그게 덕치입니다.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의미의 무위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죠. 그냥 뭐 골프나 치고 이런 정치가 아니고, 실제로 하는 일은 많은데,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정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공권력 말고 뭐 없습니까? 그 설득할 만한. 뭐 내부에 없으면 되는 사람을 불러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될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서 협상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가서 협상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자는 맷돌 얘기하는 거죠. 맷돌. 맷돌은 이제 중앙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위에 돌이 있고 밑에도 똑같은 돌이 있는 거죠. 맷돌 중앙에 이제 지돌이고요. 문이 있으면 문을 여는 여기가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부채를 펴고 접을 때 이게 지돌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채가 뭐 이렇게 생겼다든지 하게 되면 이게 지돌이가 이렇게 접혔다가 뭐 이상하게 되겠죠. 부채가 제대로 쓸 수 없겠죠. 문은 뭐 맞을 수밖에 없겠네요. 문은 어쨌든 이렇게 만들면 지도리가 여기 있으면 문의 지도리를 잘못 만들 수는 없겠네요. 근데 맷돌을 이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맷돌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 둥근 맷돌이 정중앙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가 지도리가 되게 해야지, 이걸 잘못 이쪽에다 뚫어버린다든지 하게 되면은 밑에 돌하고 안 맞아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갈리질 않겠죠. 그러면 주스를 마시지 못하게 됩니다. 제대로 갈아갖고 주스를 먹으려고 하는데 안 되게 되는 거죠. 바퀴는요. 바퀴는 뭐 굴러갈 수가 없겠죠. 바퀴가 이렇게 여기다 구멍을 뚫었다 하면 여기까지는 돌아가겠지만 여기요. 그 다음부터 저항을 받아서 굴러갈 수가 없겠죠. 아니 하늘에 지도리가 제대로 뚫려 있으면 하늘의 지도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지구 자전축 때문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구 자전축이 지구 정중앙을 관통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뭐 동아시아 어느 쪽으로 치우쳐서 있다든지 하면 우리는 전부 어지러워서 아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행성이 됐겠죠. 그게 제일 큰 문제네요. 어쨌든 이 세 사람 중에 스케일이 제일 큰 게 공자인 것 같습니다. 하늘 갖고 비유를 한 거니까. 천하를 다스린다 이런 맥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장자의 제안과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장자는 뭐 다스린다는 이런 입장이 아니니까요. 짝을 얻지 못한다 이건데, 이걸 도의 지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것과 이것이 짝을 얻지 못하는 것을 도의 지돌이라고 한다. 지돌이가 비로소 고리 가운데에 위치하게 되면 무궁한 변화에 호응할 것이다. 이게 그런데 과연 무궁한 변화가 맞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앙에 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 원을 몇 도라 그러죠? 네, 360도죠.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1도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그렇죠? 1도는 어디서 찾은 겁니까? 여기서 찾은 거죠, 그냥. 이 원을 360등분 했을 때, 360분의 1을 1도로 하자, 뭐 이거죠. 그럴 때 비로소 1도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냥 1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준이 없어져 버리면.
원래는 뭐 나누면, 뭐 이렇게 하면 나누면 4분의 1도가 되는 거죠. 그럼 4는 적고 360은 많은 건가? 뭐 그게 아니죠. 8등분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16등분을 할 수도 있고, 32등분을 할 수도 있고, 64등분, 그리고 또 128등분, 256등분, 또 1024등분, 2048등분, 오늘 밤새면서 한번 4096등분, 32,768등분, 65,536등분, 정확합니다. 1600만 등분, 이때부터는 조금 생략되고, 1억 등분, 이런 식으로. 그 컴퓨터 숫자 그대로 간 거잖아요. 뭐, 64개, 뭐, 사상 8개, 64개, 4096개도 있어요. 4096개로 이루어진 주역도 있습니다. 그 초시영림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사를 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넓히는 거죠. 물론 제가 보기엔 초시영림 헛수고한 것 같습니다. 많아질수록 오히려 쓸모가 없어요. 적으면 적을수록 단 하나만 남을 때 정말 쓸모가 있죠. 하나의 강력한 법칙이 있고 그걸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가장 강력한 거고 자꾸 나눠지면 오히려 더 번거로워지죠. 근데 어쨌든 이게 360도인데 그럼 360개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0.1도를 기준으로 하면 3600개가 되는 거고 0.01도를 기준으로 하면 36,000이 되고 0.001을 기준으로 하면 36만이 되고 0.000 10의 80성 이렇게 되면 역시 36 10의 80성 뭐 이렇게 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고. 무궁이 맞죠? 무궁한 변화. 이 수많은 무궁한 변화가 있는 거죠. 여기 온갖 C와 B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수많은 것 중에 C나 B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무궁한 변화 중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추에 딱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물을 다 가지런히 바라볼 수 있다. 일단 비유입니다. 그 해설 부분은 뭐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손가락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존재의 개수를 헤아려야 되는데 이제 131페이지에 손가락과 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이 아님을 밝히는 것은 손가락이 아닌 것을 가지고 손가락이 손가락 아님을 밝히는 것만 못하고 말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은 말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이 말 아님을 밝히는 것만 못하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이다. 그 손가락을 설명을 할 때 손가락이 아닌 걸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손가락이 뭔지 알 수 있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손가락을 처음 보는 사람은 물론 없겠지만 예를 들어 손가락이 처음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손가락이 손가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설명을 하려면 곧 손가락을 정의를 definition을 하려면 손가락 밖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뭐 길이는 얼마가 되고 두께는 얼마가 되고 개수가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정확한 진술이긴 하지만 말을 설명하려면 뭐 말은 뭐 눈이 두 개고 뭐 갈기가 있고 뭐 잘 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지 이해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 설명을 할 때 손가락 밖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단순히 손가락이 아니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밖의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천지도 한 개의 손가락이고 만물도 한 마리의 말이다.
천지라고 하는 것은 시비에서 아주 큰 시비에 해당하고, 말이나 이 손가락은 작은 시비에 해당하겠지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지나 손가락이나 말도요. 그러니까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에 지나지 않고, 천지가 또 하나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가 남는지 한번 보죠. 천지도 한 개의 손가락이고 만물도 한 마리의 말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한 것을 가하다 하고, 자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옳다고 하고, 자신에게 불가한 것을 불가하다 고집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옳지 않으면 옳지 않다고 고집한다. 그런데 그런 건 없다, 이거.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길이라고 하는 것도, 길은 도인데 여기서는 물리적 공간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도행지성이요. 물위지연이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행지, 사람들이 그 공간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고, 사람들이 걸어가서 생긴 게 길이라는 거예요. 본래 길이 거기 있었던 게 아니고, 걸어가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게 길이고, 사물에 대한 명칭도, 사물을 우리가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런 이름으로 붙여지게 된 것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길은 사람이 걸어다니다 보니 이루어진 것이고, 사물도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다고 하는가? 습관과 편견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다고 하는가? 습관과 편견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은 진실로 그러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사물은 옳은 측면이 있으니, 어떤 사물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 없고, 어떤 사물이든 옳지 않은 바가 없다. 도추의 입장에 서면 모든 사물이 다 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치우치지 않으니까. 그 설명을 한번 보죠. 손가락과 말은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만물을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어 차별하지 않는 도추에 서게 되면은 손가락이 늘 손가락이기만 하고 말이 늘 말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계속 변하니까요. 손가락이나 말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도 만물도 계속 변합니다. 이런 사실에 눈뜨려면 손가락이나 말이라는 언어의 편견을 넘어서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만 설명하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은 말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진술인지는 몰라도 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다른 사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알아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말의 갈기는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잘 달리고 뭐 이런 식으로요. 뭐 러셀도 이런 얘기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3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두고 손가락이다, 말이다 규정하는 것은 도추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과 편견에 따라 그리 된 거죠.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신의 습관과 편견에 따라 손가락을 손가락이라고만 고집하고 말을 말이라고만 고집한다. 이게 장자의 뜻이고요. 그리고 길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장자에게 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물리적 공간입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길은 마치 본디 거기에 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길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정한 곳에 길이 생겨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서 길이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연히 걸어다니다 보니 생기게 된 것이라는 거죠. 사물의 명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틀림없이 옳다고 여기는 규범이나 가치도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규범이나 가치에 어긋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한자 얘기를 했는데 버릴 기자요. 버릴 기자는 잘 보시면 이게 밑에 있는 게 나무고요. 여기 나무에 바구니를 걸어 놓은 겁니다. 여기 바구니고. 이게 아들 자자를 거꾸로 해 놓은 거예요. 아들 자자가 거꾸로 되어 있으면 이게 방금 낳은 태아를 뜻하거든요. 태아가 아니라 이제 방금 낳은 아기를 뜻하거든요.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릴 기자는. 아이를 버리는 풍습을 가졌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를 버리는 것이 정당했던 거죠. 뭐 그리스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스파르타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기자 풍습, 아이를 버리는 풍습, 매자 풍습, 아이를 파는 풍습 뭐 많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그 사회 경제적 맥락이 거기에 따라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정당화되던 시기도 있었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노인이 그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고려장 풍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와 비슷한 풍습이 고려장 풍습을 얘기할 때는 이게 이제 그 고려시대 기록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예로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뭐 고려시대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왜 고려장이라고 했을까요? 유교적 그 효제 관념을 강조하는 조선시대에 고려를 비하하기 위해서 고려라는 말을 붙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데 어쨌든 그 익제 이재현의 그 여공패설이나 익제난고나 뭐 이런 데 보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전에 오는 저 민화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울릉도에도 뭐 있고요. 울릉도에서도 보면 뭐 고려장 하던 곳 뭐 이래가지고 보면 동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굴이 있고 뭐 그렇죠. 거기도 전에 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뭐 아버지가 이제 지게 메고 가서 버리고 돌아오는데 아들이 뭐 지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게는 놔두고 가자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 버릴 때 저 지게 필요합니다. 뭐 이러니까 다시 뭐 모시고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효제관념을 문명의 원칙으로 받아들인 유교 윤리에서 하는 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있죠. 스스로 이제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영화 나리야마 부시코 보면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예, 그 뭐 일본의 그 특수한 조건 속에서 인구가 적절하게 조정된다는 게 좀 이상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 할머니가 너무 건강한 거예요. 예, 나이를 먹었는데 너무 건강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이빨을 깨죠. 밖에 나가서 돌로 이빨을 깨는데 그 배우가 일본 국민 배우라는데 진짜 깼대요. 진짜 깨서 이제 이야기거리가 됐는데 좀 끔찍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때가 되면. 뭐 유교에서야 뭐 약자에 대한 특히 이제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게 문명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볼 수 없는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여기 이제 그보다 더 심하죠. 아이를 버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공간에서는 아이를 버리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는 게 정당화되던 시대가 있었다면 다른 뭐 규범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절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규범이나 가치 이런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우연히 성립된 것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든 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게 이제 풀율, 그 다음 문장 본문을 보시면요. 그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일체의 그 차별의 관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풀줄기와 커다란 기둥, 대조적인 거죠. 풀줄기는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눕는 연약한 것이고 기둥은 아주 튼튼한 거죠. 문둥이와 서시. 문둥이는 요즘 우리가 문둥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럼 한센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을 공식화시켜서 쓰는데 고전을 번역할 때는 문둥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한센병 환자와 서시 이럴 수는 없거든요. 네. 뭐 그런 명칭이 없었을 때니까요. 문둥이와 서시. 가장 추한 존재와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라고 하는 서시. 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온갖 이상한 것들, 회계흉계라는 말을 쓰는데요. 뭐 일일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온갖 이상한 것들이 이르기까지 돈은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다. 그런데
이 하나였던 도가 나누어지면 상대 세계의 사물이 성립되고 성립된 사물은 곧 파괴된다. 모든 사물은 성립과 파괴를 막론하고 도는 다시 통합하여 하나로 만든다. 오직 통달한 사람이라야 도를 터득한 사람이라야 통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안다. 이 때문에 도를 터득한 사람은 습관이나 편견을 따르지 않고 늘 일정한 자연, 용에 맡긴다. 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용이라고 할 때 용자를 쓰죠. 근데 이때 용은 이 상, 예. 본래 중용의 용자를 그 한대의 정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중을 쓴다.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용 본문에 보면, 순임금이 고기 양단, 두 극단을 다 판단해서 용기 중엄인 백성들에게 그 중도를 용 쓴다.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이제 중도를 쓴다. 중도가 진리거든요, 이게. 뭐 중도는 우리가 뭐 중도파, 이거 정치 용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쪽 저쪽 중간에 서 있으면 중도인가? 뭐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서양 사회의 중도도 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중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한 중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서 침몰할 것 같다. 그럼 중도를 지키려고 해야 중도는 배의 균형을 잡는 셈인데 배의 정중앙으로 가면 배의 균형이 잡힐까요? 왼쪽으로 기운다 그러면 오른쪽 끝으로 가야 될 것이고 오른쪽으로 기운다 그러면 왼쪽 끝으로 가야 되겠죠. 그때 다르죠. 근데 이게 지금 용기 중엄인인데 강자와 약자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강자와 약자의 중간 지점을 선택해서 그걸 중도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강자가 이기는 거죠. 중도가 정치 개념을 쓸 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죠. 우리 사회에서 중도를 쓴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사회 경제 지표나 정확한 통계 이걸 갖고 판단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OECD 국가 중에서 뭐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지표가 위에 있고 어떤 지표가 낮은 곳에 있는지, 그러면 낮은 곳에 있는 지표를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뭐 그게 중도겠죠. 예. 그냥 그런 것 없이 그냥 중도다 이래가지고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순임금이 택했던 방법은 간단합니다. 호찰이연. 이연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말. 네, 이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의 말을 살피는 겁니다. 원래 이 찰자는 밑에 말씀은자가 붙어 있어요. 찰의 대상은 말입니다. 말. 찰은이 관색, 논어에도 나오죠. 관은 보는 거고 찰은 더 자세히 살피는 건데 듣는 거예요, 원래. 하나하나 이 백성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걸 그렇게 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겁니다. 그게 중도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용자 설명하다 그렇게 됐는데, 원래는 그냥 쓴다는 뜻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자 이후로, 정확하게는 주자 이전에 이게 정이라는 학자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용을 평상지도다. 일정하다. 일정. 상자의 뜻으로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용이 이제 일정하다, 뭐 이런. 늘 일정하다. 이런 얘기인데,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늘 공정하다. 이거죠. 늘 공정하고 일정한 자연에 맡긴다. 용이 뭐냐? 작용이다. 쓸 용자의 뜻이다, 일단은. 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통하는 거다. 그럼 통하는 건 뭐냐? 터득하는 거다. 도를 터득하는 거죠. 도를 터득하는 경지에 나아가게 되면, 터득의 경지에 나아가게 되면 도에 가깝다. 결국 도를 터득하는 거죠. 상대 세계를 넘어선 자연의 오름에 말미암을 따르면 그저 그렇게 할 뿐이고 그러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것을 도라 한다. 그런 까닭을 딱 가르쳐주면 우리도 도에 딱 갈 수 있을 텐데
불행히도 장자는 그 까닭은 이야기를 안 하고 자기도 모른대요. 그런가 하면 저 대종사편에 가면은 아예 이제 도를 이렇게 얘기하죠. 도 가전이 불가수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는 전해줄 수는 있다. 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도를 전해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불가수 받을 수는 없다. 불가수. 뭐 이렇게 전해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논리나 개념으로 설명해 줄 수 없고 여기서처럼 통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터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게 통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럼 실천이 그렇게 가는가. 제가 요즘 한국의 현대 철학자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그 철학적인 그 지향과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거든요. 뭐 우리나라 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뭐 독일의 하이데거는 나치에 협력했고, 뭐 전체주의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악인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게 협력을 했고, 우리나라 철학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독재 정권에 협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독재 정권에 협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근데 이제 철학자가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자기가 그 쓴 글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음악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글 쓴 적 없고 그냥 음악만 했으니까. 그 음악을 뭐 우리가 들으면서 이게 독재 정권에 협력하라 아니라 이렇게 들을 수는 독재 정권에 협력하는 걸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영웅교향곡을 들으면서 반드시 나폴레옹 생각할 필요도 없고 찢어버린 낙보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황제를 생각하면서 뭐 이 분당당함을 뭐 즐겨도 좋고 뭐 프랑스 대혁명을 생각하면서 영웅교향곡을 들어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 자기 삶과 그 삶이 모순되는 그런 행보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이데거가 대표적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주장이나 그 철학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느냐, 그건 또 모르는 겁니다. 하이데거는 자기 철학을 갖고 자기 이 삶의 질곡을 피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갖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릴 필요는 없겠죠. 예, 해설 134페이지 맨 밑에 해설 봅니다. 이런 습관과 편견을 넘어 도출을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비로소 이 재물론에서 지향하는 만물제동, 만물이 가지런하게 동등하게 편견이 사라지는 그런 만물제동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그 절정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방금 풀줄기 단단한 기둥, 강약을 기준으로 본 거죠. 그래서 같은 거다. 나병 환자, 그 문둥이, 이것과 서시 같은 거다. 회계율괴, 이거 다 이상한 것, 기형적인 것들인데 이걸 다 통합해서 하나로 만든다. 그리고 뭐 중용 이야기는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조삼모사 봅니다. 135페이지 본문요. 신명을 수고롭게 하여 억지로 하나로 통합하려 하고, 뭐 하나인 건 아는데 그걸 자연에 맡기지 못하고 억지로 이제 통합하는 한계를 말하는 거죠. 신명을 수고롭게 하여 억지로 하나로 통합하려 하고 그것이 본래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조삼이라 한다. 무엇을 조삼이라 하는가?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나누어 주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은 모두 성을 냈다. 그래서 다시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공,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 또는 이제 원숭이 우두머리, 뭐, 이렇게 봐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원숭이들한테 도토리를 주겠는데, 처음에 조삼모사,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했더니 원숭이들이 다 성을 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마. 이랬더니 다 좋아했다. 그래서 사기꾼이다. 뭐 일단 우리가 볼 때 사기가 맞습니다. 왜? 명실이 합쳐보면 3이나 4가 다 같은 거죠. 근데 장자가 여기서 제안하는 게 뭐냐? 하늘의 저울에 맡긴다 이거예요. 그 하늘의 저울에 맡기는 게, 그 다음 보시죠. 135페이지 맨 밑에요. 그러니까 명과 실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마음이 작용하였으니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역시 절대의 오름을 따라야 한다. 이게 뭐냐? 천균이다. 이제 천균이 하늘의 저울 뭐 이런 뜻입니다. 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백균이니 뭐 천균이니 이런 식으로 무게를 헤아릴 때 쓰는 단위예요. 천균 하면 이제 자연의 저울이죠. 자연의 저울에 맡기고 편안히 쉰다. 이걸 양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원숭이와 저공이 다 만족할 수 있다. 그 양행이 이제 상반되는 목적을 가진 두 이입 집단이 모두 인정하고 만족하는 단계. 이게 이제 양행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삼모사든 조삼모사비든 상관이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확량이 적으면 적게 가져가는 거고 많으면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보면은 그 이자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그 영국 빅토리아 왕조의 여성 작가인데요. 그 한국에 자주 와서 조선이죠. 조선에 자주 와서 이 조선인들을 여러 차례 만나고 또 명성황후도 만나고 이럽니다. 아주 절친한 관계였는데 당시 이제 영국과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패권을 놓고 다투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일본인들은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조선인들은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작가가 되는 거죠. 이제 좀 그런 데서 벗어나야 될 텐데. 그럼 우리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한국 조선인들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일본인보다 나으면 그냥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뭐 인간이 아닌 거예요. 유럽 이외에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도 같이 인간이 아닌데 일본은 좀 더 나쁜 인간이고 조선은 어차피 인간이 아니고 뭐 이런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좀 특이한 이야기가 그 당시 한반도 안에 있던 조선인들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의지도 없고 또 성실하지도 않고 뭐 이렇다 이거예요. 조선의 민족성, 국민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해주에서 이제 만난 조선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일도 부지런히 하고 또 뭐 신의도 지키고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관계도 아주 돈독하고 여기서 바로 뭐 조선인들이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왜 그랬겠습니까? 일제 강점기 하에 한반도 안에서 뭐 아무리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봤자 친일하지 않으면 이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죠.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봤자 태평양 전쟁 저지르는데 도움이나 되고 하니 성실해 본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력이 정상이죠. 근데 뭐 사할린 쪽에 가서 하게 되면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에게 이익으로 돌아오니까 아니 당연히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성이라고 하는 게 엉터리인 거죠. 국민성이라는 게. 국민성 때문이 아니고 자기가 부지런히 한 만큼 자기에게 이롭게 돌아오면은 성실해지는 겁니다. 누구나. 뭐 그래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조건의 차이가 더 크죠. 어쨌든 조선모사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면 그냥 단순한 사기꾼의 실책 이렇게만 보지 않을 수 있겠죠. 장자는 이제 그렇게 본 게 아니죠. 조선모사의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지만 그 조선모사의 상황을 만족스러운 상황으로 만들려면 바로 이 청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분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이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137페이지로 넘어가면
뭐 조삼모사 이건 좀 엉뚱한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거의 써놨습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입니다만 일어났는데 이게 저 외물편에 장자 외물편에 보면요. 장자에는 이제 붕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학철부어가 있고요. 부어는 붕어입니다. 그 천학지어. 천학지어는 꼭 붕어는 아니지만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샘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천학. 샘이 말라버렸을 때 그 무태 남은 그 샘에 있던 물고기들이 이제 서로 이제 거품을 토해내고 물을 뿜어내고 해서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비극적 상황, 뭐 이걸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합철부어는 이제 외물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 철이라고 하는 게 수레바퀴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수레가 지나가면 수레바퀴가 이 쇠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움푹 패이죠.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래봤자 가립이 되라고 서 있는 동안에 말라버리는 거죠. 거기에 있던 붕어가 이제 그게 막 말라가니까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에 남아있던 붕어가 그 말라가는 그 상황, 그게 학철부어입니다. 여기서 그 외물편의 장자가 그 뭐 친구로 설정되어 있는 가마우라고 하는 이제 부잣집에 가서 곡식을 구러 갑니다. 먹을 게 없으니 곡식을 한 말만 꿔주쇼. 뭐 이랬는데 가마우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은 곡식이 없고 다음 달에 세금을 받으면 내가 그때 많은 곡식을 빌려주겠소. 그러면 되겠지. 뭐 이랬더니 장자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길을 오다 보니까 누가 부르길래 돌아봤다. 그랬더니 이 학철부어가 있더라. 이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물에 막 말라가는 붕어가 있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내가 지금 이게 당장 물이 말라서 죽게 됐으니 물 한 바가지만 부어주시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되고 내가 내일 오나라 왕을 만나는데 그때 내가 너한테 오나라 서강의 물을 모두 다 보내주마. 그럼 되겠지. 그랬더니 이 붕어가 뭐라 그러냐면 됐다. 이제 그놈을 가게에서 보자. 그놈을 가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때 말라 죽었을 때니까 그놈을 가게에 와서 날 찾아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조삼모사냐 조삼오삼이냐가 중요한 거죠. 이럴 때는. 당장 물 한 바가지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처지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우리 사회도 보면 뭐 어떤 미래의 비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전 국민을 동원하고 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뭐 저런 거죠. 부자가 된 다음에 자선 사업 많이 하겠다 뭐 이건데 부자 되기 전에 하면 안 되나요? 네. 그리고 14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까 좀 계산을 좀 했는데요. 여기도 지금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존재의 개수를 쭉 헤아려 봐야 되는데 장자는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헤아리지 마라 뭐 이러는데 우리는 한번 헤아려 보죠. 142페이지 본문 보시죠. 지금 우선 여기에 어떤 말이 있다고 치자.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한계를 앞에서 열심히 지적해놓고 자기가 말을 하니까 그 말은 앞에 한 말과는 다른 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장자의 스타일은 시험 삼아 한번 말해보겠다 이럽니다. 시험 삼아 말해보는 거지 이게 진리란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진리와 같은 것인지 아닌지 모른다. 진리와 유사한지 아닌지, 진리와 가까운지 아닌지 모르겠다. 만약 같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을 서로 같은 것으로 여기면 저 비진리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시험 삼아 말해보겠다. 내가 하는 이 말이라고 해서 진리가 될 수는 없을 테인데 그렇다고 그만둘 수는 없으니까 시험 삼아 한번 말해보자. 그리고는 이제 존재론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이 있으며 처음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있으며 바로 부정해버려요. 처음이 있다 그래놓고 처음을 바로 부정해버려요. 왜냐하면 처음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건 규정이 안 되는 거죠. 언제가 처음이 되겠습니까? 처음이 뭐 3,000년 전이겠어요? 6,000년 전이겠어요? 100만 년 전이겠어요? 우주 탄생이 뭐 130억 년이네, 180억 년이네 그러는데 그래봤자 180억 년이라고 해봤자 181억 년 뭐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죠. 태초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칸트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태초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 지대도 성립이 안 된다. 지극히 크다 그러는데 가장 큰 개념은 성립이 되질 않고 지속 가장 작은 개념도 성립이 되질 않는다. 우리 의식의 칼날, 논리에는 두께가 없어요. 뭐든지 다 잘라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도 성립이 안 되고 지대나 지소도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극대, 극소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극대가 되려면 밖이 없어야 됩니다. 극소가 되려면 안이 없어야죠. 성립이 될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의식이 이제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처음이 있으며 이래놓고 처음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있으며 바로 부정되죠. 그럼 또 부정합니다. 처음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있다.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있다. 이렇게 될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처음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정도만 하죠. 장자도 말리는데. 시간은 이게 무한히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을 규정할 수 없다.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 다음에 유무입니다. 유라는 것이 있으면 무라는 것이 있으며 우리는 유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유는 무의 상대 개념이니까 유라고 하면 이미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무라는 게 있죠. 근데 무라는 것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있으며 무라는 것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아직 있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가 이었고 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라는 것이 아직 있지 않았을 때 아직 있지 않았을 때 계속 얼마든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무의 세계부터가 이미 무한입니다. 유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가 무가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알 수 없구나. 유와 무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있고 어느 것이 없는 것인지. 이제 내가 이미 말함이 있지만 알 수 없구나. 내가 말한 것이 과연 말함이 있는 것인지 과연 말함이 없는 것인지. 천하의 가을틀의 끝보다 큰 것이 없고 추호. 추호는 원래 가장 작은 거죠. 가장 작은 사물이 추호라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사물을 지시하는 말로 추호를 쓰잖아요. 가을틀 끝. 태산은 가장 작으며 가장 작은 사물의 지시어로서는 추호가 가장 크고 가장 큰 사물의 지시어로서는 태산이 오히려 가장 작다. 왜? 태산보다 더 큰 것을 무한히 열거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태산은 가장 작은 사물에 속하고 가을틀 것보다 작은 것을 무한히 열거할 수 있으니까 가을틀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 죽은 아이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고 일찍 죽은 아이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고 상자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1살에 죽은 애, 2살에 죽은 애, 5살에 죽은 애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고 그 가장 오래 살았다. 또 팽조는 일찍 죽은 것이다. 팽조는 뭐 700년 또는 800년 산 인물인데 가장 일찍 죽은 사람 중에 하나다. 하늘과 땅도 나와 나란히 생겨난 것이고 하늘과 땅은 노자의 천장지구 이렇게 나오는데 하늘과 땅은 장구하다. 인간과 달리. 장자가 보기에는 하늘과 땅이 장구하다 하나 하늘과 땅보다 더 장구한 것들이 이렇게 수십억 년에 걸쳐서 얼마든지 장구한 것들을 열거할 수 있으니까 하늘과 땅도 결국 그런 입장에서 보면 무한의 시간관에서 보면은 나와 같이 갓 태어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만물도 나와 하나다. 이제 장자의 존재론입니다. 그 14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장자가 시험 삼아 말해보는 이 대목에는 시간과 공간, 천지와 만물을 아우르는 장엄한 존재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태초를 가정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를 가정해도 그것조차 없는 상태를 다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분재를 사유한 결과 우리에게 남는 것은 털끝보다 더 작은 태산, 그리고 800년을 살았다는 팽조보다 오래 산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장구하다나 하늘과 땅이 아직 생기기 이전의 무한한 시간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도 나와 마찬가지로 방금 생겨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천지가 대등해지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아주 특이하죠. 그러니까 장자는 인간의 왜소함을 이야기하는데 인간을 그러면 상대화시켜서 왜소화하기만 하느냐, 다른 것까지 천지 만물까지 모두 유한하면서 일시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아에서 중용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거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냐면 이 인간의 본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나왔다. 천명에 따른 것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사의 저술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게 계속 비판받았거든요. 한나라 시대에 국가 이데올로기가 전제 정권이 형성되면서 나온 거지. 이게 무슨 자사, 공자의 손자 자사의 저작이냐. 전국시대는 이런 게 나올 수 없다. 뭐 이랬는데 전국시대 문헌이 발굴되면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어떤 그 탁탁 맞춰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맞거든요. 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쫙 발전, 어떤 사회 경제적 맥락으로 다 해석이 되면 좋은데 그게 지성사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봉건 사회에서 살아도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때도 정의롭게 살았고요.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라도 부정의하게 사는 자는 지금도 뇌물 받아먹고 부정의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지를 않죠. 전국시대 성자명출 뭐 이런 문헌이 그냥 나와버리면서 이게 93년에 곽점 초관 중에 발견된 겁니다. 성자명출. 인간의 본성은 천명으로부터 나왔다. 이 문헌이 나와버려요. 명자천출. 그 명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인간의 본성은 명으로부터 나왔다. 그럼 이게 꼭 천명이라고 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그 다음에 명자천출.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 문헌이. 그 명은 하늘로부터 나왔다. 이거 천명이죠. 그러니까 자사가 얘기한 이 중용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용은 뭐 한나라 뭐 전제군주 시대의 무슨 국가 이데올로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깨졌다는 걸 모르고 아직도 계속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용에는 보면은 이제 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이 있는 거죠. 그 본성 속에 이제 뭐 성이고 뭐고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실성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그대로 발휘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 희로애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그러고 희로애락이 모두 밖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모두 중절한 것, 절도에 꼭 맞는 것. 이게 이제 중과 화가 되는 거죠. 중화. 치중하면 중과 화를 극진히 하면 여천지 삼의라. 천지와 하늘과 땅과 여 더불어 셋이 된다. 이때는 셋입니다. 하늘 하나, 땅 둘, 그리고 나 셋. 이렇게 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라고 하는 건 이제 초월이거든요. 초월적인 대상인 하늘과 땅에 뭐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게 성이 바로 그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내 안에 있는 성을 중화시키기만 하면은 이 천지와 대등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천지와 대등해지는 거죠. 인간이 거대해지는 방식으로 천지와 대등해지는 것이고 장자는 그와는 좀 다르죠. 대등해지긴 대등해지는데 천지 또한 나와 나란히 태어났다. 천지 만물 또한 무한한 시공간의 입장에서 보면 유한한 존재니까 어차피 그것도 일시적인 존재고 그런 점에서 나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의 그 기준, 그 가치를 허물어 버리니까 가치 있는 것은 없어지는 거죠. 이때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게 비교 우위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낫고 못하고의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일체의 가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전복의 결과 차별은 당연히 사라지고 가지런한 만물의 세계가 열린다. 예,
그리고 이제 145페이지에 가면 이제 그 본문이 있고 본문 아래에 제가 이제 존재의 개수를 헤아리는 것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게 그대로 하면 또 말장난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한번 따라가시면서 개수를 한번 세보면 우리는 있는 것의 개수를 세기 이전에 없는 것의 개수를 세다가 결국 늙어버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장을 마무리하고요. 2장, 3장, 4장은 건너뜁니다. 뭐 짧기도 하고 그리고 재물론만 계속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재물론에서 또 피할 수 없는 게 5장과 6장입니다. 5장에는 이제 그림자의 그림자와 그림자가 대화를 하고요. 6장에는 장자와 나비가 이제 서로 위치를 바꾸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 5장과 6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